유화적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비판적은 많이 들어보셨죠? 비판한다는 것은 여러분 꼭 나쁘게 평가하는 것만 비판적이라고 하지 않아요. 그럼 뭘 비판적으로 하냐? 어떤 근거를 가지고 대상에 대해서 어떤 근거를 가지고 옳은 가치인지 옳지 않은 근거 가치인지를 이렇게 판단하게 만드는 거예요. 말이 좀 어렵죠. 그래서 우리가 문학에서 지금 비판적이라고 나왔으면은 사실 대부분 이렇게 좀 옳지 않은 가치에 대해서 말을 많이 해요.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이 비판이 나오면 부정적인 걸 찾는 거야 라고 약간 암기식으로 기억을 하는데, 선생님이 항상 뭐라고 얘기하죠? 암기는 없더라 했죠. 암기를 하는 게 아니라 이해를 하시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유화적이다 라고 하면은 이 화자가 조화하다, 조화롭다 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한자예요. 조화할 때 화자 아시죠? 그 앞에 있는 유는 뭐냐? 너그러울 유자예요. 그래서 너그럽게 조화를 이루이라는 뜻이기 때문에 조금 어려운 말인데, 포용력 있는 자세, 상대를 용서하고 수용할 줄 아는 그런 자세를 노래하는 거예요. 굉장히 마음이 넓은 그런 이미지라고 하실 수 있겠죠. 자, 그럼 밑에 있는 작품 연결해 봅시다. 누가 비판적이고 누가 유화적일까? 예전에는 사람들을 성자처럼 보고 사람 가까이에서 사람과 같이 사랑하고 사람과 같이 평화를 즐기던 사랑과 평화의 새 비둘기는 여기까지 한번 끊어볼까요? 요만큼 이렇게 보면 이거는 과거의 비둘기예요. 그럼 과거의 비둘기 했더니 생각나는 게 뭐야? 이 사랑과 평화의 이미지였어. 그런데 이제니까 현재겠죠. 현재 산도 있고 사람도 있고 그 다음에 사랑과 평화의 사상까지 낳지 못하는 쫓기는 새. 그럼 이거는 현재의 비둘기가 되는 거야. 자, 현재의 비둘기는 산도 잃고 자연도 없어. 사람도 잃고 사람과 공존도 할 수가 없어. 그 다음에 사랑이고 평화고 아무것도 할 수가 없는 그런 새가 되었대요. 그러면 지금 이 대상에 대해서 지금 어떻게 된 거예요? 부정적인 상황이 된 거죠. 아무것도 낳지 못하는 새가 됐기 때문에 부정적인 상황에 대한 비판적 자세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여기서 조심할 게 뭐냐면은, 여기서 부정적인 대상은 비둘기 자체가 아니라 비둘기를 이런 상황으로 내몰게 된 시대 사회에 대한 현대의 있을까요? 도시화, 산업화된 모습에 대한 비판적 인식이라고 해주셔야 돼요. 이렇게 해주셔야 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나무는 실로 운명처럼 조용하고 슬픈 자세를 가졌다. 홀로 내려가는 언덕길 그 마을에 등불 켜듯이 그런 자세로, 자, 조용하고 슬픈 자세를 가졌는데 등불을 켜듯 그런 자세를 평생을 살고 있고 폭이 넓대. 그럼 얘는 어때요? 유화적이죠. 얘는 비판적이고. 자, 그 다음에 되게 중요한 게 나왔어요. 매우 중요한 게 나왔습니다. 여러분이 반드시 시험 때 만나게 되실 쉬운 듯 하면서도 자, 조심해야 될 거. 명사 종결과 명사형 종결이 있어요. 명사 종결은 진짜 그 품사 자체가 명사인 거예요. 명사라는 개념을 아는 친구하고 그렇지 않은 친구가 있겠죠. 명사라는 거는 그냥 정말 여기 밑에 나와 있지만 눈, 나무 이런 식으로 한 단어로 딱 끝나는 거예요. 근데 용언의 명사형이라는 거는 용언의 어감에 음이나 기 같은 말이 붙어서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면은 먹음, 먹기 뭐 이런 식으로 끝나는 거죠. 자, 그러면 얘는 이런 문제 풀 때는 어떻게 푸는 거예요? 다 있는 게 아니라 끝부분만 보면 되죠. 얘는 뭘로 끝났어요? 네, 눈으로 끝났어요. 그러니까 얘는 뭐예요? 명사예요. 그렇죠?
자, 명사형을 안 넣어놨네. 그치? 뭐뭐함 이렇게 끝날 때가 있어요. 그럼 명사형이 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자조적 태도와 냉소적 태도 있습니다. 특히 이 중에서 이 자조적 태도는 우리가 고등국어 내신에서 진짜 많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스스로를 비우는 거야. 자기 조롱적 태도라고 써볼게. 자기 조롱적. 그럼 이거는 자기 조롱을 언제 하냐면은 고차원적으로 자기 자신을 성찰하는 자세야. 성찰적 태도야. 그리고 제가 학생들한테 성찰이 뭐냐고 물어보면 많이들 반성이라고 대답을 하세요. 근데 반성이라는 거는 자기가 뭘 잘못했는지 돌아보는 건데, 성찰이라는 건 그냥 자기를 돌이켜보는 거야. 그냥 나 자신을 돌이켜보세요. 그럼 여러분이 매일 잘못하고 매 순간 잘못만 하고 사시는 거 아니잖아요. 잘한 것도 있고 못한 것도 있잖아요. 그런데 시인들은 이 성찰을 했을 때 보통 자기가 잘한 일을 드러내기보다는 자기의 어떤 부족한 면, 좀 모자란 면, 이런 것들을 시로 많이 쓴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은 성찰적 태도의 자세를 가지고 있는 작품을 보셨을 때 시인의 반성하는 느낌을 많이 보신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 머릿속에는 자연스럽게 성찰이 반성인 것처럼 이해가 되시는 거예요. 조심하셔야 되겠죠? 네. 자, 그 다음에 냉소라는 거는 남을 차갑게 비우는 태도예요. 이때 남은요, 어떤 개인일 수도 있지만 세상에 대한 태도가 차가울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부정적인 태도라고 보실 수가 있겠죠. 영화를 시작하기 전에 일제 일어나 애국가를 경청한다. 자, 우리 요 작품은 여기 밑에는 또 사령이 나왔는데 두 작품 중에서 이 황시우 시인의 새들도 세상을 뜨는 그날은 좀 잘 살펴볼게요. 자, 화자가 있습니까? 있죠. 우리 보이시죠? 겉으로 드러난 화자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대상이 있습니까? 대상이 새들도 세상을 뜨는 모습인 것 같아요. 좀 길죠? 화자가 뭘 보는지 봤더니 여기 흰 새떼들을 바라보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다가 대상이라고 한번 적어보는 거예요. 영화가 시작하기 전, 그러면 공간적 배경은 아마 극장인 것 같죠? 우리라고 시적 화자가 겉으로 드러나 있죠. 일제 일어나 애국가를 경청한다. 일제 일어나. 여러분, 지금 극장에 가면 우리 애국가 듣습니까? 상상도 못할 일이죠. 그렇기 때문에 애국가를 경청해야지만 영화를 볼 수 있는 시절이라서 독재 정권의 획일적인 강요가 되는 거예요. 획일적, 다 똑같이 해야 돼. 여기서 일어나지 않으면 사복을 입은 경찰이나 군인들이 그 사람을 검사한다든지 신문을 한다든지 그럴 수 있었대요. 삼천리 화려강산을 의식도에서 일정한 무리를 이루며 갈대숲을 이룩하는 흰 새떼들이 자기들끼리 끼룩거리면서 낄낄대면서 이열삼열 횡대로 자기들의 세상을 이 세상에서 떼어내고 세상 밖 어디론가 날아간다. 자, 그럼 흰 새떼들은 지금 뭘 하고 있어요? 세상 밖 어디론가 날아가고 있어요. 즉, 세상을 떠나는 거예요. 근데 진짜 세상을 떠나는 거겠습니까? 흰 새떼들은 그냥 날아가는 건데 이 시적 화자 눈에는 흰 새떼들이 날아가는 모습이 마치 뭐처럼 보인 거야? 이 세상 밖 어디론가 날아가는 모습처럼 보인 거야. 그러면 조금 어려운 얘기를 해볼게요. 자, 이것은 어떤 객관적인 팩트라기보다는 뭐겠습니까? 화자의 바람 같은 걸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화자가 이 세상 밖 어디론가 가고 싶기 때문에 저 흰 새떼들이 세상 밖으로 떠나는 것처럼 인식하고 있는 거죠. 우리도 우리들끼리 낄낄대면서 깔쭉대면서 한 세상 떼어매고 어디론가 날아갔으면, 보세요, 날아갔으면 이라고 나오잖아요. 그쵸? 어디론가 날아가고 싶은 거예요. 그렇게 생각하는데 대한 사람 대안으로 길이 보전하세 하고 그 자리에 주적
안 줘버리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 시적 화자는 자신의 바람을 이뤘습니까? 이루지 못했죠. 결국에는 좌절하고 이 현실에 체념할 수밖에 없는 태도예요. 그러면은 자, 이 시적 화자의 태도는 여기서 뭘 찾아볼까요? 자기 자신을 조롱하고 있는 태도라기보다는, 왜냐하면 자기 조롱이면은 자기를 향한 이야기가 확실하게 나와요. 밑에랑 비교를 해볼 건데, 여기서는 이 낄낄댄다, 깔쭉댄다라는 표현을 하잖아요. 이게 이제 웃음인데, 이 웃음은 좀 차갑고 비판적인 웃음인 거야. 세상에 대해서 좀 차갑게 비판하면서 이렇게 가고 싶은 거지. 그치? 자, 그래서 알맞은 것을 골라보면은 냉소적인 태도가 나타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얘는 이제 자조적일 거네, 답이. 나의 영혼은 죽어 있는 것이 아니냐. 여기다가 니랴뇨, 니냐뇨 세모치고서 얘는 무슨 법이었어요? 서리법이었어요. 그죠? 서리법이었기 때문에 얘는 나의 영혼은 죽어 있는 것이다 라고 강한 긍정을 하고 있는 거고요. 이 강한 긍정의 내용이 나의 영혼은 죽어 있는 것이다. 이런 뜻이 되는 거라고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자기를 향해서 자기의 영혼이 죽어 있다고 자조적으로 자기를 조롱하듯이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까지 괜찮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또 점점 중요한 것들 막 쳐들어오기 시작합니다. 자, 운명의 수용 그리고 저항적 의지적 태도, 참 요 두 가지는 여러분 이렇게 같이 참 많이 나와요. 운명을 수용한다는 것은 어떤 상황을 자신의 운명으로 받아들이는 태도예요.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래서 힘든 일이 있더라도 그냥 받아들여 버리는 거야. 아, 이게 내 운명인가 보다. 나의 어쩔 수 없는 하나의 길인가 보다. 저항, 의지적 태도는 좀 다른 쪽이겠죠. 자기가 세운 확고한 뜻이나 목표를 이루어내려는 태도예요. 그렇죠? 자, 그래서 이 대표적인 두 시를 한번 골라봤는데 많이 중요해요, 여러분. 진짜 많이 중요해요. 그리고 학교에 따라서는 이 작품 중에 내신으로 들어가는 학교도 있어요. 1학년 때 또는 2학년 때. 특히 이 백석의 남신의주 유동 박씨봉방은 우리 동네에서 내신으로는 반드시 알아두셔야 되는 작품입니다. 볼까요? 내 가슴이 꽉 메어올 적에, 그러면은 나라고 시적화자 나타났고요. 대상은 남신의 주에 있는 유동에 있는 박시봉 씨의 방, 이게 룸이에요. 룸. 그래서 이게 뭐 수원시 천천동 뭐 최유경의 방, 이런 식으로 이 공간적인 배경을 나타내고 있는 건데, 여기서 어떤 일이 있냐면은 내 가슴, 화자의 가슴이 꽉, 상황이 플러스다 마이너스다? 마이너스인가 보다. 내 눈에 뜨거운 것이 핑 괴인데요. 내 눈에 뜨거운 것이 핑 괴인다. 이건 뭐겠습니까? 눈물이겠죠. 그리고 내 스스로 화끈하게 낯이 붓도록 부끄러울 적이며, 부끄럽다고 정서에 무슨 제시예요? 직접 제시가 나타나고 있네요. 하고 계십니까? 나는 내 슬픔과 어리석음의 기분에 눌려 죽을 수밖에 없는 것을 느꼈다. 어느 정도예요? 죽을 것 같은 고통과 절망인 거예요. 죽고 싶다가 아니라 죽을 것 같아요. 나 살고 싶은데 죽을 것 같아요. 절망감, 좌절감, 그치? 극한의 고통, 이런 걸 느끼고 있는 거야. 그러나 여러분, 빨간색 있어요. 그러나 세모 좀 칩시다. 한 번 더 칩시다. 중요하니까. 잠시 뒤에 나는 고개를 들어. 동그라미 쳤나요? 그리고 화살표 이렇게 해보세요. 허연 문창을 바라보든가 눈을 떠서 높은 천장을 쳐다보는 것인데, 여기까지. 그러면 죽을 것 같은 고통을 느끼고 있던 사람이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예요?
갑자기 고개를 들고 눈을 뜨고 높은 천장을 쳐다본대요. 상승적 이미지. 우리 수업 때 제망맥 할 때 하강적 이미지는 조락의 이미지, 그래서 좀 암울하고 우울하고 죽음의 이미지하고 연결이 된다고 했죠. 상승의 이미지는 뭔가 생성되고 그 다음에 생명력을 얻어가는, 그래서 이렇게 위로 올라가는 이미지예요. 그래서 곧 뭐 긍정적인 상황을 기대하게 만드는 그런 느낌이죠. 나는 내 뜻이며 힘으로 이끌어가는 것이 힘든 일인 것을 생각하고, 자, 여기 하이라이트 칠까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 내 힘과 내 뜻으로 나를 이끌어가는 것이 힘들대. 이거는 나의 의지대로 살아가는 것이 힘들다는 것을 깨달았어. 그리고 이 의지, 이것들 의지야. 이것도 이렇게 써야 돼. 그래야지 이해가 돼. 보다 더 높고 더 큰 것이 있어서 나를 마음대로 굴려가는 것을 생각하는 것인데, 그러면은 더 크고 높은 것이 있어서 나를 마음대로 굴려가는 것도 있어? 그게 뭐야? 바로 그게 운명이야. 나의 운명. 이렇게 하여 여러 날이 지난 동안 내 어지러운 마음에는 슬픔이며 한탄이며 가라앉은 것은 차츰 앙금이 되어 가라앉고, 자, 되게 중요해요. 여러분, 앙금이라고 하면은 뭐 붕어빵 속에 있는 팥 앙금 같은 거 있잖아요. 뭐 호두 과자 속에 있는 거, 그런 걸 말하는 건데, 보통 앙금이라고 하면은 이제 가라앉는 무거운 이미지예요. 근데 여기서 앙금은 플러스적인 거예요. 왜냐하면 좀 진정이 되어 있다. 나의 슬픔이며 한탄이며 하는 것들이 가라앉아서 좀 진정이 되고 차분해진 상태를 표현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자, 여기까지 부분적으로 따라오셨으니까 전체적으로 봅시다. 이 시적 화자는 너무 고통스러운 감정을 느끼고 있다가 죽을 것 같다가 이렇게 뭔가 천장을 쳐다보면서, 아, 나의 의지대로 살 수 있는 게 아니구나. 나는 운명이라는 것에 이끌려가고 있구나. 라고 생각을 했더니, 운명을 수용하는 자세를 생각을 했더니 뭔가 가슴이 진정되는 걸 느꼈어요. 여러분, 가끔 공부하다가 힘들 때 있잖아요. 내가 이거 왜 해야 돼? 뭐 다 때려칠까? 근데 그럴 때 그냥 이거 내가 해야 될 일이야. 남들도 하고 있고 나도 내가 해야 되는 운명인 거야 라고 생각하면 좀 받아들여지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뭐예요? 운명의 수용이 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여기 유치원의 생명에서 그 열렬한 고독 가운데, 그러면은 여기서는 지금 고독을 심하게 느끼고 있으니까 마이너스 상황이겠지. 외로운 건 그치, 부정적인 거야. 그래서 홀로 서 있어. 이것도 마이너스 외로움이지. 그러면 운명처럼 반드시 나와 대면하게 된대. 이때 나는요, 그 본질적 자아라고 해요, 여러분. 여러분도 여러분의 몸이 있고, 그치? 여러분의 그 부캐들이 있잖아요. 이렇게 생긴 부캐가 있고, 또 이렇게 생긴 부캐가 있다고 생각해 봅시다. 이건 여러분 몸뚱아리예요. 몸뚱아리예요. 얘는 악마 같은 영혼이에요. 얘는 천사 같은 애예요. 그러면은 악마 같은 애가 여러분한테 속삭이는 거예요. 야, 그거 영상 제대로 봤는지 제대로 못 봤는지 선생님이 어떻게 알겠어. 대충 봐, 대충. 이라고 속삭이는 애가 있고, 천사 같은 애는 야, 이것도 수업이야. 어차피 볼 거 제대로 봐야 되지 않겠어? 진짜 열심히 해보자. 라고 속삭이는 애가 있어요. 그럼 여러분의 본질적 자아는 악마예요? 아니죠. 여러분도 다 어때요? 이렇게 하고 싶죠. 이렇게. 그쵸? 얘는 되게 도덕적이고 윤리적이며 올바른 가치관을 가지고 있는 애예요. 저 본질적인 자아가 속삭이는 대로 산다면은 우리는 아무도
나빠지지 않을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이런 본질적 자아와 대면하게 될지니 하여 나의 본질적 자아란 나의 생명 같은 건데, 단순히 여기서 생명은 그냥 이 몸뚱아리의 생명이 아닌 거야. 만약에 내가 저 본질적 자아를 상실한다면 몸이 살아있어도 나의 영혼은 죽은 거나 마찬가지거든. 그 원시 본연의 자태, 이게 바로 본질적 자아를 다시 배우지 못하면은 나는 차라리 후회 없는 백골을 쪼이리라, 즉 죽음을 각오하겠다, 이런 뜻이에요. 내가 아무리 외로운 상황 속에서도 나의 본질적 자아를 배우지 못한다면 나는 그냥 죽는 게 나을 것이다 라는 얘기인 거죠. 그래서 굉장히 저항적이고 의지적인, 자신의 삶을 자신의 의지대로 살아보고자 하는 그런 태도예요. 어렵죠? 네. 자, 조화, 체념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화는 어울리는 거고요. 체념은 좀 포기하는 태도예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얘는 사슴과 그 다음에 칙범과 그 다음에 또 꽃의 짐승 모두 불러서 한 자리에 있어요. 조화롭죠? 자, 이 작품 굉장히 중요한데요. 전문가의 삽을 싣고라는 작품인데, 삽이라는 거는 여기서 노동자의 삶을 상징합니다. 슬픔을 퍼다버린다고 했기 때문에 요거 감정이잖아. 그럼 추상에 퍼다버린데 물건처럼 구체화가 나타나는 부분이기도 해요. 그리고 깊어가는 강을 보며 쭈그려 앉아 담배나 피우고 나는 도그라갈 뿐이다. 어디로 돌아갈까요? 썩은 물 같은 어두워진 마을, 먹을 것이 없는 어두운 마을로 돌아갈 뿐이래요. 그래서 여기는 체념적인 거야. 만약에 지금의 현실이 좀 힘들다면은 뭔가 더 돈을 많이 버는 일이라든지 지금보다는 좀 더 나은 삶을 살 수 있는 그런 방법을 모색해 봐야 될 텐데, 이 사람은 힘들긴 하지만 내가 뭘 할 수 있겠어. 그냥 또 하루 자고 내일 아침에는 노동자의 삶을 살아야 되나 보다. 이렇게 체념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네, 오늘은 이만큼 개념어를 정리해 볼게요. 자, 수고하셨습니다.